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, 테크노 퓨달리즘이라는 책에 대한 여러 비평적 분석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기술 대기업들이 마치 새로운 봉건 영주처럼 군림한다. 뭐 이런 내용이죠. 맞습니다.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인데, 오늘 저희는 이 주장에 대한 좀 다른 시각들, 그러니까 반론이나 문제 제기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.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뭐 금융 시스템의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더군요. 네,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. 기술 통제의 역사적 맥락까지 과연 이 책이 어떤 점을 간과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. 좋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요.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서 책이 좀 단순하게 봤다. 이런 비판이 있어요. 아, 네. 그 부분을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. 단순히 뭐 부자나 기업 구제했다 라기보다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 했다는 거죠. 그게 더 큰 목적이었다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그 제로금리 정책 같은 경우도 물론 기업 투자를 독려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급했던 건 팬데믹 초기에 미국 국채 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시스템적 위험을 막는 거였다는 분석이 있어요. 아, 단순히 돈 풀어서 경기 부양 이게 아니었군요. 네,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. 또 책에서는 그냥 그때 은행들 청산했어야 한다.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네네, 그런 내용이 있었죠. 근데 기평가들은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 IMF 때나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훨씬 더 큰 파국을 맞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. 시스템 안정이냐 아니면 도덕적 해이냐 그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겠네요. 맞습니다. 그 자사주 매입 문제도 그래요. 단순히 뭐 자본과 탐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. 저금리에다가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고 특히 뭐 동아시아 기업들하고 경쟁은 점점 심해지니까 주주 가치라도 높이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고요. 아, 동아시아와의 경쟁, 그게 바로 다음 비판 지점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책이 너무 서구 중심적이다, 특히 중국 같은 동아시아 제조업의 힘을 제대로 못 봤다, 이런 지적이 있었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서구 기업들이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도 왜 설비 투자를 망설였을까? 그러게요. 그 이유 중 하나가 동아시아, 특히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나 뭐 품질 이런 걸 도저히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요. 아, 이미 게임이 안 된다고 본 거군요. 그렇죠. 여기서 밀리니까 차라리 남는 돈으로 뭐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까 말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 구도라는 이 큰 현실을 책이 좀 놓쳤다. 그래서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. 이런 비판이군요. 네, 그런 맥락입니다. 현실 경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 자체에 대한 시각인데요. 인공지능이나 빅테크가 우리 삶을 조종하는 게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다. 라는 책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아, 네. 그것도 재미있는 지점이죠. 비평가들은 인간의 뭐 선호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자체는 사실 아주 오래됐다고 봐요. 오래됐다고요? 네. 예를 들면 과거의 정치 선전, 아니면 뭐 상업 광고, 심지어 종교나 특정 이념 교육 같은 것도 넓게 보면 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였잖아요. 아,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지금은 그냥 그 도구가 인공지능, 인터넷, 소셜미디어 같이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걸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. 본질은 비슷하다. 네. 물론 그 알고리즘 때문에 생기는 필터 버블이라든지 뭐 사회 양극화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. 심각하지만 인간 행동에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는 역사가 꽤 길다. 이런 지적이에요.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일부 비평가들은 책에서 경고하는 그런 기술 통제 사회의 모습 있잖아요. 그게 사실 이미 중국에서는 뭐 디지털 감시나 사회 신용 시스템 이런 걸로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. 이렇게 꾸짖기도 합니다. 와,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. 오늘 이렇게 쭉 분석들을 종합해보니까 테크노 퓨더리즘, 이 책이 던지는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요. 그렇죠. 문제 제기는 중요하죠. 네. 그런데 그 진단 과정에서 현실의 좀 복잡한 면들, 예를 들어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, 아니면 글로벌 경제 역학이나 기술 발전의 역사 같은 것들을 어쩌면 좀 단순화했을 수도 있겠다,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저자가 뭐 그리스 재무장관까지 지낸 분인데도
때로는 어떤 강한 이념적 프레임이 현실의 그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작동 원리를 좀 가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비판들이었죠. 네,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금융위기 때 은행 그냥 청산하자. 이런 주장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쇄도산이나 대량 실업 같은 거시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그런 반론처럼요. 네, 현실은 훨씬 복잡하니까요. 자, 오늘 저희의 탐색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네,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에서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가치와 또 부의 공정한 분배라는 가치, 이 둘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?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. 그리고 또 하나,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설명이나 이야기들이 때로는 오히려 현실의 복잡성을 가려버리는 그런 장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,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. 네,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즐거웠습니다.